모두가 그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강원도 외곽의 한 낡은 숲, 나뭇가지 사이로에는 겨우 희미한 빗줄기를 흘려보낼 뿐이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위층 고석이었다. 두서진 나고, 빈병, 그리고 쓰레기. 아주 어두운 이유가 아니고서야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축축한 쓰레기 더미 사이, 이제 진흙과 재와 찢어진 비닐봉지가 뒤섞인 곳에 틀림없이 뭔가 있었다. 그것은 나뭇가지도 더러운 헝겊 조각도 아니었다. 한 마리의 강아지였다. 아직 어리지만 이미 다부진 체격의 진돗개. 그 몸은 은색장 테이프로 커다란 나무에 묶여 있었고 발은 움직일 수 없었으며 입막에는 마치 누군가 그 목소리를 영원히 봉인하려는 듯 단단히 감겨 있었다. 강아지는 울지도 아이씨엔거리지도 않고 그저 커다란 눈으로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그처럼 작은 생명체에게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와 이 진돗개라는 견종의 상처 입은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정관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몇 걸음 앞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한 젊은이였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 손에는 청테이프 롤을,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야, 이제 됐어. 그냥 거기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왜, 그냥 장난이잖아. 젊은이는 대답 없이 땅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낡고 더러운 한쪽 귀가 찢어진 인형이었다. 그는 그곳을 강아지 눈앞에 내밀었다. 자, 친구가 생겼네. 울지 마. 오이. 조롱과 경멸이 반쯤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은 공포가 아닌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를 담은 채 그를 보고 있었다. 마치 이것이 그들이 벌인 첫 번째 게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이. 젊은이는 인형을 그 자리에 던져두고 떠나버렸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이것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날씨가 급변했다.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듯 석탄처럼 검고 무거운 구름이 숲 위를 뒤덮었고 마치 하늘 스스로가 참아볼 수 없다는 듯이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강아지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옆에 있던 인형은 흠뻑 젖기 시작했고 진흙 바닥을 기어오르는 빗물 한 방울이 그 눈에 똑바로 떨어졌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울은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하는 듯이. 그때 느리고 서툰 발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모자를 쓰고 고무장화를 신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본 장바구니를 들고 오솔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는 근처 마을에서 늘 그랬듯 숲을 지름길 삼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어머나, 세상에. 그녀는 속삭였다. 찌늘그레치며 허둥지둥 달려갔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숙였다. 강아지는 소리 없이 천천히 고개만 돌릴 뿐이었다. 최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입에 테이프를, 그 다음엔 몸에 테이프를 떼어냈다. 뒤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는 경직되어 있었다. 살아는 있었지만 겨우 숨만 붙어 있을 뿐이었다. 아이고, 가요오라. 어떤 몹쓸 놈이 이런 짓을. 어떤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강아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그 안에서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지르는 것처럼. 그리고 무언가 일어났다. 동물 한 줄기. 단 한 줄기만이 그 왼쪽 눈에서 흘러내려 마치 몇 달간의 공포를 끌어내는 것처럼 뺨을 타고 흘렀다. 순자 할머니는 숨을 삼키고 그 아이를 힘껏 태어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 강아지가 단순한 잔혹 행위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무언가가 이 아이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치 진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릎의 통증 따위는 이 아이의 위급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서둘러 걸었다. 커다란 몸으로 순자 할머니는 파란색 방수포로 강아지를 감쌌다. 일시적이지만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운 짐이었다. 알렸다고는 하네. 젊은 진돗개의 무게는 상당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심장이 목구멍에서 격렬하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어가,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랑 같이 있자니. 강아지의 몸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가벼웠다. 뼈와 위축된 근육, 그리고 진흙과 공포로 뒤덮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온기만큼은 진짜였다. 마치 꺼져가는 잿불처럼 생명의 마지막 힘으로 피해 저항하고 있었다. 30분 후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지붕에서 커피 탄 내가 나는 소박한 작은 집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어깨로 문을 밀어 열고 곧장 안쪽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담요와 바닥이 까맣게 탄 냄비들이 쌓여 있었다. 여긴, 여긴 괜찮을 거야. 마른 담요 위에 그 아이를 높이며 말했다. 강아지는 반응이 없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숨을 쉴 뿐이었다. 마치 한 벌의 호흡마다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순자 할머니는 장작 난로에 불을 지펴 물을 끓였고 리사의 약상자에서 달기 다쳤을 때 쓰는 연고를 찾아냈다. 조심스럽게 다리에 붙은 마른 흙을 닦아내자 긁힌 상처와 뽑힌 털뭉치들이 보였다. 하지만 최악은 목에 있는 것이었다. 동글고 붉은 자국, 마치 누군가 그곳에 뜨거운 무언가를 눌러지진 듯한 자국이었다. 맙소사.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게야. 연고를 바르던 그녀의 손가락이 무언가 딱지에 닿았다. 그냥 딱지가 아니었다. 신태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새겨 넣은 것 같았다. 강아지가 희미하게 몸을 떨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결정적인 움직임이었다. 처음으로 그 몸이 접촉에 반응한 것이다. 마치 그 피부가 사람의 옹리를 기억해낸 것처럼, 기억 속에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아이순자 할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깨끗한 헝겊불 적시어 그 입가에 가져갔다. 마셔보렴. 받아. 조금만. 강아지는 천천히 혀를 내밀었다. 한 번 나쁘고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윽고 그 코가 처음으로 움찔거렸다. 공기 냄새를 맡고, 그리고 커다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아주 작은, 이제 막 켜진 불빛을 품은 갈색 눈으로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정적의 순간에 순자 할머니는 이 강아지가 그저 평범한 개가 아니라고 느꼈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뒤를 쫓지만 마음속으로는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네 이름을 쫑이라고 지어줄까?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래, 뭐 어떠니? 상관없지. 넌 용감한 얼굴을 하고 있구나. 네 살 가치도 없는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으이,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다. 강아지는 눈을 감았다. 엉보에서가 아니라 안독감에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앙철 지붕을 슬플 리듬으로 두드리며 마치 하늘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갈색 눈동자가, 그 팽팽한 삼각형 귀가, 너 시위에 산산조각난 눈빛이 떠올랐다. 그 이름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강아지는 임시 잠자리에서 돌아가신 남편의 낡은 격자무늬 담요에 쌓여 있었다. 반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해호흡은 더 이상 얕지도 얼리지도 않았다. 너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잠을 깬 것은 불면증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다. 불길한 예감. 예아사르의 할머니들만이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예감이었다. 아리아는 손전등을 켜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걔 옆에 웅크리고 앉자. 그가 꿈이라도 꾸는 듯이 발을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꿈이 아니었다. 입가는 경련하고 으르렁거리며 귀는 떨리고 단단히 감긴 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아이를 달래듯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아가, 집이란다. 밤아질은 움찔하며 한쪽 눈, 왼쪽 눈만 떠서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닌 혼란이었다. 왜 아무도 자신을 때리지 않는지, 왜 이 쓰다듬는 행위에 나쁜 결과가 따르지 않는지 그 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숨을 삼키고 부드럽게 귀 뒤를 긁어주었다. 여기선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맹세할게. 쫑이 네 이름이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네가 여기 있고 싶을 때까지 할머니가 돌봐줄게. 그리고 무언가 일어났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 것이다. 아주 신기하게 아예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넘쳐 흘렀다. 몇 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도 울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도,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떠나간 이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 울었다. 왜냐하면 그 몸짓, 그 단순한 행위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생명체가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작은 한 구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몇 시간 후 너리 박자 순자 할머니는 죽과 계란말이를 준비하고 작은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아주었다. 쫑이는 그것의 냄새를 맡고 망설이다가 조금 베어 물었다. 공포도 없이 고함도 없이 접시를 걷어차이는 일도 없이 먹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다. 아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먹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옆구리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화상 같은 상처. 딱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며 그것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낙인이었다. 형태가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데?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떴다. 거기에 글자가 있었다. 그의 피부에 새겨진 글자가. 마치 그가 물건인 것처럼 표식을 당해 있었다. 이게 대체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새벽빛과 함께 뭔가 어두운 것이 스며들어온 것처럼 그녀는 조금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우와, 계란말이가 접시에서 떨어졌다. 경일은 그녀를 보았다.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슬퍼게 마치 그가 숨기고 싶었던 것을 그녀가 봐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메이의 피부에 새겨진 불타는 진실을 마주하고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잔혹 행위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 그를 쫓아오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꼼짝 않고 앉아 그 찢어진 상처 자국을 응시했다. 종이의 피부에 새겨진 세 글자는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것은 우연한 상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정확한 낙인이었다. 제07. 그렇게 쓰여 있었다. 아추에게 찍는 것 같은 개체 식별번호.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기묘한 공포가 일상을 가정하여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온 순자 할머니는 위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무릎이 떨렸다. 천천히 일어나 두어크루 곧장 가서 낡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인생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사용하는 유일한 번호, 조카 태영의 번호였다. 태영은 마을에 살며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노예 소식보다는 컴퓨터에 관해서라면 뭐든지 알고 있었다. 뿌릿한 사진 한 장으로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남자였다. 여보세요. 태영이니? 순자 이모야? 부탁할 게 좀 있는데 말이다. 좀
이상한 일이거든. 시간 좀 있니? 이상하다니요. 지붕 위에 고양이가 있는 그런 거요? 아니면 누가 며칠째 쫓아다니는 그런 거요? 이 개한테 글자가 새겨진 상처가 있는데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종류의 이상한 일이란다. 침묵이 흘렀다. 바로 갈게요. 이모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혜영은 녹슨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노트북과 커피가 된 보온병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여미는 누워 있었다. 의식은 뚜렷해졌지만 아직 움직일 기운은 없었다. 태영이 상처를 보기 위해 몸을 숙이자 미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모도 이게 보이시죠? 너랑 같이 보고 있잖니. 태영은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노트북을 펼쳐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뒷세계처럼 그만이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순자 할머니는 긴장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정희 또한 마치 그들이 자신이 잊고 싶었던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만히 지켜보았다. 얍돈이 흐르고 태영의 손가락이 멈추더니 화면의 이미지를 확대했다. 보세요. 이건 5년도 더 된 낡은 포럼의 스크린샷이에요. 아카이브된 게시물이라고요. 제목은 프로젝트 J07. 와, 침묵의 실험. 아이, 승자 할머니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게 뭐냐? 비밀 프로그램이에요. 이모, 몇 년 전에 폐쇄된 걸로 알려졌단. 민간 정비를 위한 대훈련에 관한 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야떼, 행동 조작. 극단적인 처벌에 대해 쓰여 있어요.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삭제됐죠. 이 표색, 이 표색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문장 같은 거죠. 그들은 종이를 돌아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침묵의 눈으로 이제 안에서 모든 것을 울어버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눈으로 다시 그들을 보고 있었다. 설마 이 아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 걔는 버려진 게 아니야. 폐기된 거지. 순자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맙소사. 에이암은 노트북을 닫고 이모를 보았다. 조심하세요. 만약 그 프로젝트가 아직 존재하고 누군가 아직 그걸 찾고 있다면 이 아이는 그냥 희생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증인일 수도 있다고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저주받은 메아리처럼 허공에 울려 퍼졌다. 순자 할머니는 정이 옆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마치 그 손이 이 세상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유일한 것인 양 눈을 감았다. 걱정 마라. 아가, 만약 그놈들이 널 되찾으러 온다면 먼저 이 할미부터 쓰러뜨려야 할 게다. 태영은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그럼 신고해야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누구한테? 어이, 태영아, 경찰에? 아니야, 그들도 연루되어 있다면? 아니야, 저 애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면? 침묵. 진실은 공포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챙겼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는 다시 한 번 종이를 보았다. 용감한 녀석이구나. 그는 속삭였다. 너는 생존자구나. 그렇지? 동일은 한쪽 귀를 살짝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껴안았다. 그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다. 낮의 꿈과 어딘가에서 아직도 그를 찾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 꿈을.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습관이 아니라 본능에서였다. 이에 마음속 무언가가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며 어딘가에 누군가가 종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아까 비포장도로 건너편에 짙은 회색의 선택된 차가 몇 시간째 멈춰 있었다. 엔진도 불빛도 꺼져 있었다. 그저 거기에
조용히 기다리는 듯이 존재했다.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종이는 이제 별로 잠들지 않고 안절부절 못했다. 갑자기 일어나 빙빙 돌다가 다시 눕는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치 밖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털을 곤두세웠다. 순자 할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부드럽게 말을 걸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용히. 다가 여기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약속할게. 하지만 쪼미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는 차가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다. 이상했다. 이런 밤늦게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다. 태영이나 교회에 친한 친구 정도였다. 둘 다 아니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자 나이글 라디오에서 들리는 듯한 기계적이고 왜곡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살아남지 말았어야 했다. 순자 할머니는 영혼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누구랴? 원하는 게 뭐야? 그 개는 당신 것이 아니다. 한 번도 당신 것이었던 적이 없다. 당신은 지금 집에 뭘 들여놨는지 모르고 있어.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순자 할머니는 망연자실 서 있었다. 오일은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문짝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이해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로 달려가 태영이를 걸었다. 태영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리고 그 차가 아직 밖에. 태영이 대답하기까지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바로 갈게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불도 끄지 마시고요. 20분 후 남의 오토바이 소리가 거리의 정적을 깼다. 회색 차는 사라져 있었다. 돌았지만 그 기첩은 아직 남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대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다시 검색을 했고 더 나쁜 것을 찾아냈다. 이모, 2년 전에 사망한 기자의 묻힌 보고서를 찾았어요. 그는 북쪽 어딘가에 있는 비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로 표식된 개들을 썼다고. 그 코드 중 하나가 J07이에요. 그리고 종이가 그 중 하나였던 거죠. 명령에 따르고 견디고 그리고 침묵하도록 훈련받았을 거예요. 무엇을 침묵하라는 거냐? 태영은 그녀를 보았다. 그가 본 모든 것을요? 순재 할머니는 종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럼 무언가 해야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니.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거예요. 태영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 전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이건 입막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로 하진 않을 거예요. 정이는 문가에 누워 깨어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아직 그 전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안에 무언가가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놀았다. 왜냐하면 멀리 마을 저편에서 누군가 망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체를 찾아 그놈이 기억해내기 전에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무거웠다. 새해조차 울지 않았다. 마치 마을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종이도 마찬가지였다. 밤새도록 문가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긴장시킨 채였다. 마치 결코 끝나지 않을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A형은 일찍 왔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단팥빵과 소식을 들고 왔다. 이모, 우리를 도와줄 수의사를 찾았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저는 구조 활동 경험이 있고 복잡한 케이스의 동물들을 다뤄왔어요. 입이 무겁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와주신대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도미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눈은 크게 뜨여 마치 영혼의 창을 완전히 닫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생각보다 젊었다. 강 박사라는 이름이었다. 진지한 얼굴, 단단한 손, 그리고 솔직한 말투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좀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를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촉진하고 상처를 살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아무도 묻기 전에 그가 말했다. 의도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지져졌어요. 이런 걸 보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예전에도 있었나요? 랭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투견이나 민간 경비에 사용되는 동물, 밀렵의 희생자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것과 그는 상처를 가리켰다. 이건 그냥 벌이 아닙니다. 지시예요. 뭐라고요? 어통으로 심어진 명령입니다. 채찍질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로 훈련된 것처럼요. 아이스를 희미하게 떨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개는 아마 사랑을 받는 법을 모를 거라는 겁니다. 쓰다듬으면 그 몸은 사랑보다 먼저 고통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순자 할머니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애정을 담아 그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여기선 이제 배웠잖니? 도미야, 여기엔 이제 채찍은 없어. 온디와 빵뿐이야. 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그가 태용 씨가 찾은 프로그램에 있었다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는 작은 펠라이트를 꺼내 키아에 놓은 그리고 그의 등을 살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는 알코올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탁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쫑이는 얼어붙었다. 눈이 크게 뜨였다.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슬금했다. 순자 할머니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다. 강 박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혜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쫑이는 마치 사라지고 싶은 것처럼, 마치 그 소리가 그가 안에 품고 있는 지옥의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소파 밑으로 파고들려 했다. 강 박사는 천천히 다가갔다. 소리군요. 저런 소리는 과격한 훈련 세션에서 방어쇠가 되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지마이, 타격감, 번쩍이는 불빛, 키워드, 그를 기계처럼 프로그래밍한 겁니다. 하지만 기계로서가 아닙니다. 강 박사가 말했다. 쓰고 발릴 가치 없는 도구로서요. 쫑이는 아직 소파 밑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평범한 공포가 아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억에서 비롯되는 그런 종류의 공포였다. 그저 느낄 수밖에 없는. 강 박사는 몸을 숙여 니의 손을 그 근처에 두었다.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괜찮아. 챔피언.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아. 다시는. 종이는 아직 몸을 떨면서도 가만히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이번에는 그 소리가 명령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럼에도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고로는 낫지 않는, 시간으로도 말로도 낫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래지지 않아도 똑같이 아픈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후몇 시간은 조용했다. 순자 할머니는 쫑이를 한시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팔에 안고 이불을 빨고 당근을 넣은 죽을 끓여주고 열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마에 수건을 대주기도 했다. 하지만 쫑이가 앓고 있는 것은 그녀의 민간요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의사 강 박사는 좀 더 머물렀다. 그는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벼운 진정제를 주사했다. 너무 강하지 않게. 적어도 하룻밤 놀라지 않고 잠들 수 있도록. 태용은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다. 포럼을 열고 파일을 뒤지고 낡은 보고서나 묻힌 메모에서 단편적인 단서를 쫓았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인터넷의 한 구석에서 그는 다른 단서를 찾아냈다. 휘하고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 한 아이가 강아지를 껴안고 있었고 그 강아지는 종이와 꼭 닮았다.
작은 삼각형 귀, 같은 황금색 떨, 같은 반짝이는 눈동자. 아, 그가 한때 가졌던 눈동자다. 이모, 뭔가 찾은 것 같아요. 그는 그 사진을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눈을 가르게 떴다. 이 아이로구나. 증거는 없지만 똑 닮았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이름이 민스래요. 5년 전에 실종됐어요. 사건은 미해결로 종결됐지만 허가 없이 폐쇄된 보호시설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쫑이랑 무슨 상관인데? 태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 보호시설이 프로젝트 J07에 연루된 장소 중 하나예요.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위해 계를 썼다고.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그들은 그 동물들을 다른 목적으로도 훈련시켰어요.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얼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에이, 정리는 무언가 느꼈는지 일어나. 에이,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아이 아니. 여가 병이는 저 람람 탄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래 무언가 변했다. 걔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너물 속에 사진 위에 칼을 대고 거기서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눈물 한 줄기, 단 한 줄기만이 그의 오른쪽 눈에서 떨어졌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의 몸짓에는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쪽밀은 그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다. 알아보고 있었다. 만약 이 아이가 그의 주인이었다면, 태영이 속삭였다. 그리고 만약 그들을 떼어놓았다면, 순자 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지켰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쫑이만이 에이, 예고 없이 사진 옆에 누웠다. 마치 이제는 그곳에 없는 누군가의 곁에서 잠들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소박한 집 한 구석에서 마고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위험 또한 찾아올 것이었다. 왜냐하면 구원이 되는 기억도 있지만 폭풍을 부르는 기억도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마치 눈물을 참는 것처럼 무거웠다. 순자 할머니는 관음보살상 앞에 사지를 놓고 흔들리는 촛불 옆에 세워두었다. 쫑이는 그녀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다. 파란 덤류에 쌓여 때때로 몸을 떨었다. 그 다리는 꿈속에서 달리는 것인지 혹은 도망치는 것인지처럼 움직였다. 태영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엌 식탁에서 노트북을 편 채 내 사진 속의 소년 민수와 공식 기록에 따르면 존재한 적 없는 시골의 감정 회복 캠프에 대해 찾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이모, 하나 더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장소가 폐쇄된 후에 압수된 동물 목록을 찾았어요. 이름은 5개뿐이에요. 5개의 코드 번호요. 그는 폴더를 뒤져 화면을 가리켰다. J01, J03, J07, J09, J1이 종이는 J07이었다. 다른 개들은 사라졌다. 입양되었는지 안락사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팔짱을 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온화한 그녀의 얼굴은 이제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에이, 다에게는 영원히 있고 의아리가 있어. 그리고 만약 그가 저 지옥의 일부였다면 더욱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지. 그 순간 쫑이는 일어나 사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냄새를 맡고 그리고 주저앉아 아무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냈다. 길고 낮고 보통의 찬 울음소리. 그곳은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더 오래됐고 더 깊은 무언가. 마치 목구멍이 몇 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것을 토해내는 것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태영은 숨을 삼켰다. 그는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모, 부르고 있는 거야. 할머니는 그의 옆에 웅크렸다. 인수를 찾고 있는 거니?
꽤? 에, 종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세 번, 의류칙하고 마른 소리. 순자 할머니와 태영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다. 모두가 서로 아는 마을에서 밤에 문을 두드릴 사람은 없었다. 에이, 종이는 벌떡 일어나 경직되었지만 단단히 서 있었다. 다시 한번 더 강한 노크. 태영은 문으로 향했다. 에이, 심장이 목구멍에서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외시경으로 밖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대. 대저 어둠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문을 열자 그는 그것을 보았다. 노란 낡은 봉투가 청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열었다. 한 장에 인쇄된 종이. 단 한 문장뿐. 너희들에게 있는 거 안다. 넘겨.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장의 사진. 나무에 묶인 종이의 사진. 순자 할머니가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밥수사. 그녀가 외쳤다. 종이가 다가와. 그 종이의 냄새를 맡았다. 그의 몸은 진짠했고 털은 곤두섰다. 그것은 평범한 협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태용은 이를 악물었다. 에이, 저놈들 손끝 하나 못되게 할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하지만 그는 속으로 이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번 파헤쳐진 이야기는 다시는 가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였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다른 냄새가 났다. 습기 냄새도 커피 냄새도 젖은 흙 냄새도 아니었다. 긴장의 냄새였다. 폭풍전의 탱탱한 고요함. 마치 순자 할머니의 집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종이는 밤새도록 문을 떠나지 않고 지금은 현관에서 눈을 뜬 채 몸은 이완되었지만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그의 영혼이 모든 어둠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영은 가슴에 노트북을 둔 채 잠에서 깼고 순자 할머니는 이미 죽을 데우고 있었다. 이제 어떡하죠? 태영은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진실을 찾는 것, 그리고 만약 진실의 대가가 따른다면 고통스러운 진실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침묵도 있단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세 번. 안 하고 분명한 노크. 동이는 벌떡 일어났다. 짖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서 있었대. 태양원 창문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밖을 보았다. 검은 차가 아니었다. 머리를 높게 묶은 나이 든 할머니였다.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억눌린 슬픔. 소리치지 않고 그저 눈에 깃드는 그런 종류의 슬픔이었다. 대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올린 강아지를 당신들이 구한 뒤에 대한 글을 봤어요. 사진을 보고 어쩌면 제가 그 아이를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재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신지요? 제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몇 년 전에 손주를 잃었어요. 그 아이가 자기 강아지와 함께 사라졌거든요. 아무도 둘이 같이 갔다고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해합니다. 아이는 가출했고 걔는 뒤따라갔을 뿐이라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정혜씨. 정혜 할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힌 손수건을 꺼냈다. 어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 태영이 인터넷에서 찾은 것과 같은 메아이가 미소 지으며 강아지를 껴안고 있는 사진. 정희 할머니가 다음에 한 말은 순자 할머니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제 손주 이름은 민수예요. 그 아이는 이계를 용기라고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용지. 종이는 복도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여인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희 할머니는 몸을 숙였다.
그녀는 핸드백 바닥에서 낡고 다른 더 모양 펜던트가 달린 빨간 목걸이를 꺼냈다. 민수 물건이랑 같이 상자 속에서 최근에 찾았어요. 아이, 요품이에요. 아, 종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희 할머니가 목걸이를 그의 코앞에 가져가자. 그리고 용기야.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만를 숨을 삼켰다. 1초, 2초, 3초 이윽고 갑자기 그는 그녀 앞에 무너지던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무릎에 코를 얹고 깊고 맑은 한숨을 내쉬었다. 덩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였니? 에헤, 정말 아직 여기 있었구나. 걔의 눈은 촉촉했다. 슬픔이 아니라 알아보면서 태영은 입을 막았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거기서 벽에 금이 가고 커피 냄새가 나는 낡은 거실 한가운데서 왜 이름이 그를 되살렸다. 그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다. 그는 용기였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 덩의 할머니는 목걸이를 놓지 않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은 펜던트를 쓰다듬었고 마치 그것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마지막 재인 것처럼 그녀의 눈은 용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용기는 아직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자리이고 원잡이며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집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민수가 장터 자판에서 상자에서 저 아이를 구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옥수수 파는 노점고사 기사. 주인을 찾고 있었죠. 톡신한 황금색 털뭉치에 작은 삼각형 귀는 벌써 쫑긋 서 있었고 장난기 많고 개구쟁이였어요. 후에는 첫날부터 용기를 사랑했고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이에 비해 덩치가 큰 강아지였지만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라고 불렀어요. 태영은 숨을 삼켰다. 순자 할머니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와 사라졌어요. 정의 할머니는 계속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빈수의 책가방이 공터에 버려져 있는 게 발견됐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경찰은 가출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전 누군가 그 애를 데려갔다는 걸 알았어요. 용기는 눈을 감았다. 그의 호흡은 더 느리고 평온해졌다. 마치 그 목소리가 그 이야기가 그를 안에서부터 잠재운 것 같았다. 정리 할머니는 다시 핸드백을 열어 낡은 종이 조각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페리스는 시골의 한 고아원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에게 귀 위에 동물을 사용한 실험적인 치료 센터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그 장소예요. 태용이 말했다. 저희도 그걸 봤어요. 전 그곳에 갔었어요. 정의 할머니는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을 때 혼자 갔어요. 그것은 탕 비어 있었고 폐허였어요. 사진은 찍혀 있었고 쇠창살은 녹슬었고 정적 하지만 전 알았어요. 영문으로 알았죠. 인수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힘껏 안았다. 그리고 다른 건 못 찾으셨나요? 마른 핏자국이 묻은 헝겊 조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그것은 또 다른 흑백 사진이었다. 몇몇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텅 빈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개들, 그중 한 마리, 마른 젊은 진돗개, 더러운 황금색 털, 경계하며 쫑긋 선 귀, 그리고 가슴을 편 모습, 그것은 용기였다. 어머나, 세상에, 니의 순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용기는 고개를 들고 사진에 다가가 뱀새를 맞고 그리고 발로 건드렸다. 마치 내가 여기 있었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정희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민수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데려갔는지 도망쳤는지도. 하지만 아이실은 살아남았군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남았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요. 왜?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걸 공론화해야죠. 이 모든 걸 여기에 가둬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단어? 그는 의심하며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 그리고 낮고 왜곡된 목소리. 기억해낸 모양이군. 그럼 할 수 있으면 지켜보시지. 그리고 전화는 끊겠다. 대영은 얼어붙었다. 왜 그러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그놈들이에요. 압박했어요. 종이의 할머니가 일어섰다. 저 아이에게 손끝 하나 못대게 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계약한 후에 만약 사오겠다면 우리 모두를 상대해야 할 거예요. 용기는 짖었다. 한번 가느고 확실해진 분명한 목소리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지옥을 살아남고 맞서기로 결심한 생존자로서 그 후 며칠 동안 정적은 팽팽했다. 용기는 정의 할머니가 온 후 눈에 띄게 변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겼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산산조각 나 있지 않았다. 경계는 했지만 공포에 질려있지는 않았다. 어느 날 세 사람이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용기가 갑자기 일어나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이전의 공포에 찬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태영은 창문으로 밖을 보았다. 그 검은 차가 이번에는 집 바로 앞에 멈춰 있었다. 렌즈는 켜진 채였다. 안되면 네이너 왔어. 순자 할머니는 용기 옆에 무릎을 꿇고 그 털을 쓰다듬었다. 정의 할머니는 일어나 은과 그들 사이에 버티고 섰다. 저 아이는 못져. 갑자기 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몸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용기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힘찬 짖음을 터뜨렸다. 그곳은 내가 여기 있다는 선언이었다. 문 잠금새가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두 남자가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 옷차림에 스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한 명은 새지렛대를, 다른 한 명은 밧줄을 들고 있었다. 걔 내놔. 한 명이 말했다. 태영은 의자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남자는 그를 밀쳐냈다. 다른 한 명이 점의 할머니에게 향했지만 순자 할머니가 그의 다리에 달려들었다. 혼란 속에서 용기가 움직였다. 그는 기대처럼. 하지만 영혼을 가지고 밧줄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밧줄을 떨어뜨렸다. 다른 남자가 새지렛대를 휘둘렀다. 용기는 피했지만 새지렛대는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그는 깽하고 울며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맞서 예를 드러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태영이 몰래 경찰에 전화했던 것이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목소리를 내뱉으며 왔을 때처럼 빠르게 도망쳤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 남짓이 동희 할머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용기는 바닥에 누워.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그가 늘 자던 낡은 담요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호흡은 불규칙했다. 얼뜨겼다. 반쯤 열린 눈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안 돼. 가지마. 점의 할머니는 속삭이며 마치 그가 잃어버린 손주인 것처럼 힘껏 껴안았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태영은 구급대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처의 위치를, 그가 어떻게 물었는지를 가리키며 마치 그것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그를 살려둘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갖기 힘든 힘으로 저항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놀라며 말했다. 저게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은 맞았대. 그들이 그를 임시 들것에 싣는 동안 용기는 꼬리를 흔들었다. 달집안, 생명력 넘치는 몸짓이었다. 아주 의식이 있어요.
A형이 외쳤다. 고급대원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인거, 혈압 측정, 주사. 한 명은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명은 출혈을 막는다. 상처는 깊지만 배정에는 닿지 않았다. 기회는 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이 정의 할머니는 그와 함께 구급차에 탔다. 나는 내내 그를 껴안고 있었다. 한 손에는 펜더트가 달린 빨간 목걸이를, 다른 손은 그의 피 묻은 발을 쥐고 있었다. 어디에도 못 보내. 영지야, 절대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여기서 끝나는 건 용납 못해.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보통이 아니라 평온한 표정으로. 마치 말없이 피곤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자꾸 전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그들은 즉시 그를 받았다. 그의 사정을 아는 수의사 강 박사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헬쑥해졌다. 맙소사, 무슨 일입니까? 습격당했어요. 동의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지켰어요. 우리 모두를요. 강 박사는 장갑을 끼고 빠르게 지시를 내리며 그에게 마취를 했다. 기계를 연결하고 산초 주위에 황금색 탈을 깎고 용납하고 또 약을 맹생제를 투여했다. 몇 시간의 침묵. 희망은 바늘처럼 가는 실에 매달려 있었다. 순자 할머니와 태영은 밖에서 기다렸다. 정희 할머니는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는 민수의 사진과 용기의 목걸이가 있었다.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 이윽고 방 박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고 스슬모는 벗겨졌으며 눈은 퀭했다. 살아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달려들었다. 넬슨이 그녀를 부축했다. 위순자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위험은 넘긴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강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그는 억물에게서는 본 적 없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버텨준다면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 할머니는 울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게 감사하지 마세요. 강 박사가 말했다. 그가 여기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을 감사하세요. 그날 밤, 네, 대어모는 조용했다. 용기는 잠들어 있었다. 옛 심장박동을 새기는 기계에 연결된 채 천천히 규칙적으로 완과하게,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어두움에서와 희망이 둘러싸여 한 생존자가 계속 싸우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새벽은 색깔 없이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 정의 할머니는 복도를 떠나지 않았다. 용기의 먹거리를 선해주고 접이식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태영은 대기실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졸고 있었고 휴대폰 전원은 꺼져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누군가 몇 년 전에 벽에 걸어둔 성 프란치스코 성화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회복실에서 용기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숨을 쉬고 있었다. 가슴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승리였다. 모니터에 삑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다. 수의사 강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문을 열고 멀리서 보았다. 용기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체온도 안정적이었다. 아직 여기 있군. 그는 마치 그 메아리로 그를 놀라게 할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점이 할머니는 일어나.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그러자 마치 그것을 느낀 것처럼 용기가 다리를 움직였다.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희 할머니는 다가갔다. 좋은 아침. 그녀는 속삭였다. 할 말이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작별 인사도 없이 가진 않겠지. 용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음, 정의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해냈구나. 용기야, 넌 남았어. 이긴 거야. 걔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강 박사가 들어왔다. 낸 플라스틱 봉투가 든 쟁반을 들고 있었다. 정의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심각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진료기록 4번과 용기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의사가 가리켰다. 옆구리에 이것은 깊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형 화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정의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글자네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서명입니다. 정의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죄가 그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던 프로그램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에서부터 살아남음으로써 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삶을 바꾼 겁니다. 정의 할머니는 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다면 그를 기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요. 문가에서 듣고 있던 태영이 휴대폰을 들었다. 그럼 기록해야죠. 세상이 그가 누구고 무엇을 이겨냈고 왜 아직 여기 있는지 알도록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용기는 우리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도니 할머니가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용기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평온함에서였다. 그날 오후 혜영은 비디오를 편집했다. 음악도 효과도 여우 화려한 편집도 없이 그저 날 것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영상말을 사용했다. 다무 사진, 낯선 자 할머니 집에서의 첫날, 상처와 목걸이, 저미 할머니의 등장, 습격, 그리고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 옹기는 개가 아니다. 그는 기억이다. 그는 증거다. 그는 진실이다. 그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다. 야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댓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에서, 다른 도시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오는 사람들, 자신들의 구조견을 떠올리는 사람들, 분노와 다정함, 노여움을 공유하는 사람들, 수의사, 활동들, 피자들 모두가 더 알고 싶어 했다. 모두가 돕고 싶어 했다. 와, 용기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것이 되었다. 영원에서 나날은 천천히 하지만 희망에 차서 흘러왔다. 용기는 회복했고 스스로 먹었고 천천히 걸었다. 그는 내밀어지는 손을 먼저 냄새를 맡고 나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금씩 힘차게 짖게 되었다. 정희 할머니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이틀에 한 번 죽과 닭뼈 국물을 가져왔다. 태영은 집과 병원 주위에 카메라를 증설했다. 안약을 위해서. 수의사 강 박사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다. 의사, 변호사, 미심지어 탐사보도 기자에게까지. 일제로 태영 앞으로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유출된 파일 사본이 있었다. 프로젝트 제07 폐쇄 시설에서의 감정 통제를 위한 훈련견. 강제적 심리 감시. 주권부 트라우마 사용. 반항적 개체 제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거된 동물 이름 목록. 마지막에는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다. J07 제거 완료. 태영은 24이었다. 아니, 그들은 그를 제거하지 못했어. 그저 그가 계속 살기로 선택했다는 걸 몰랐을 뿐이야. 그는 그 종이를 정의 할머니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목걸이를 손에 들고 작은 천으로 그것을 닫고 그리고 상스러운 결의로 그것을
다시 용기의 목에 걸어주었다. 점금수의 딸깍하는 소리가 조용한 박수처럼 울렸다. 이제 됐어, 어가. 이제 아무도 네가 누구인지 빼앗을 수 없어. 용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고 다음엔 태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 할머니를 바라보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다. 더 이상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된 자의 환한 기쁨으로. 2, 3주가 지났다. 상처는 아물었고 황금색 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다리의 떨림은 멈췄고 목소리는 힘차고 든면하고 둥글게 돌아왔다. 그것은 더 이상 방어의 소리가 아니라 잠이었다. 엄기는 살아있었다. 그저 숨 쉬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살아있었대. 사람들은 그에게 불고기나 따뜻한 주먹밥, 네, 심지어 근처에 숨겨둔 찐빵까지 가져다 주었다. 동네 아이들은 문에서 그에게 인사를 했고 그는 현재 같은 평온함으로 쓰다듬을 받았다. 정의 할머니는 오후에 그를 산책시켰다. 항상 빨간 목걸이와 태양 아래 빛나는 펜던트를 하고서. 순자 할머니는 그가 건강해진 후 DC 마을 공기가 맑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태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한때는 시시한 것만 올리던 그의 채널은 이제 구조를 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진실한 이야기, 증언, 유용한 정보.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사진을 보내고 도움을 제안했대. 어느 날 3마리 강아지가 상자에 담겨 배달되었다. 한 마리는 귀가 없고 한 마리는 다리가 부러졌고 마지막 한 마리는 눈이 멀었다. 태용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받았다. 정의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손주들처럼 그들을 쓰다듬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을 위해 담요를 짰다. 그리고 용기는 조용히 다가갔다. 한 마리씩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놀라운 평온함과 위엄으로 그들 옆에 누워 조용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다. 같이 여긴 안전해. 나도 그 기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의사 강 박사는 목이 메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가 티용에게 말했다. 여긴 이제 병원이 아니에요. 보호소라고요. 그럼 이름을 지어야겠네요. 태염이 대답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입을 연 것은 정의 할머니였다. 보호소 용기, 그렇게 누구에게도 원치 않았던 자들을 위한 장소가 태어났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이야기가 들려지고 모든 흉터가 존중받는 공간이. 용기는 떠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영화 속 영웅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포 속에서 주의석에서 에이몬의 찬 눈으로 지졌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앉아서 흔기 있게 바라보며 그리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치 나도 그걸 겪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에고 마련인 것처럼. 그리고 지중과 쓰다듬음과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과 내 쌀 좋은 오후 속에서 웅기는 살았다. 생존자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집으로서. 그리고 그가 첫날부터 계속 그랬던 것으로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용기가 겪은 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고통이며 부단함이고 그리고 또한 희망이며 사랑이며 두 번째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도 용감한 길을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것 또한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쓰다듬음의 힘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때로 단 하나의 단순한 몸짓이 하나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의 보호소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주셔서 들어주셔서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이 비디오 공유를 잊지 마시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지지해주세요. 왜냐하면 버려진 곳이 끝나는 곳에서 자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